다음 중 집합 손익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손익으로 마감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손익에 가서 집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익 계정 대변엔 수익이 모이게 되고 차변엔 비용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수익을 손익 계정 대변에 비용을 손익 계정 차변에 이렇게 옮기게 되죠. 수익과 비용은 잔액을 손익 계정 대체한 후에 잔액이 당연히 0이 돼야겠죠. 손익 계정의 잔액을 잉여금으로서 또는 결손금으로서 대체를 해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으로 대체하는 건 손익 계산서가 우리가 당기 순이익으로 처리가 되고 총계정 원장인 손익 계정은 당기 순이익을 잉여금이라고 표시를 하고 순손실을 결손금이라고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 장기간 보유할 목적이 시장성을 상실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옳은 거고 그 외에 단기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삼각후 원가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단기 순이익 항목으로 처리를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평가를 하죠. 이거를 자본 항목으로.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는데 1번이 옳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죠. 기초재고 수량과 기말재고 수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총이익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방법은 기말재고와 매출 총이익의 크기는 같이 가요. 왜 그렇게 되느냐?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마이너스 기말재고를 많이 빼면 매출원가는 작아지게 되고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비용이 작아졌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죠. 결국에 매출 총이익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는 기말재고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이잖아.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가장 많이 빼면 원가는 작아지게 되고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게 되니까 기말재고가 큰 게 이익이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선입선출법이 답이 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거니까 옛날에 사온 물건이 100원인데 점차적으로 상승해서 요즘 바로 어제 오늘 사온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 1000원이 됐다고 해봐요. 어떤 물건을 먼저 파는 게 선입선출법이죠? 100원짜리 먼저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말재고는 100원짜리가 남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가 남는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100원 한 거하고 마이너스 1000원 한 거하고 매출원가의 차이가 크게 되고 매출원가의 차이가 결국에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 이익의 차이가 오겠죠. 그러니까 기말재고를 많이 빼면 원가는 작아지고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이 커지니까 기말재고와 이익은 같이 간다. 자, 선입선출법이죠. 100원짜리를 팔고 1000원짜리 남기는 거니까. 기말재고는 1000원짜리가 남는 거니까.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도 크게 되고 매출 총이익도 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총매입액에 운임을 더해서 순매입액을 찾기 위해서는
얘도 빼고 얘도 빼야죠.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이야. 순수한 매입액. 총매입액에 운임을 더해서 할인과 애누리를 빼면 순매입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기말재고액. 결국에 이쪽 걸 더해서 이쪽 걸 빼면은 답이 150만 원 나온다 이 얘기예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개수는, 이거 잘 못 찾겠으면 찍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는 유형자산이죠. 기계장치나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형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4개. 자본잉여금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여러분 그냥 찍지 말고 잘 못 외우면 계정 과목에 자본잉여금 클릭해서 맞춰서 답을 내면 되죠. 하지만 자본잉여금을 좀 외워주면 좋죠. 감자차익,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 이것이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그래서 110만 원. 자, 이건 분개를 좀 하셔야 돼요. 수정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우선 70만 원에 이거 분개를 해보자고요. 선급보험료 10만 원을 과소계상했다. 그러면 10만 원 더 계상해야 되니까 옆에다 분개를 하면 차변에 선급비용 10만 원, 대변에 보험료 10만 원, 이런 분개가 되는 거예요. 선급비용 10만 원은 자산의 증가고 대변에 보험료 10만 원은 비용의 소멸이에요. 자, 비용이 적어지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증가되겠죠? 비용이 적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분개가 차변에 선급보험료 10만 원, 대변에 보험료 10만 원이니까 자산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감소한 거죠. 대변에 비용이 감소하면 결국에 순이익은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분개를 해보니까. 그죠? 그래서 10만 원은 증가 요인이 되는 거고, 자, 얘를 분개하면 얘는 원래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수익 이거였는데 걔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선수수익을 분개하면은 차변의 임대료 XXX, 대변의 선수수익 XXX 적어줬나요?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야. 이렇게 분개한 거를.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좀 전에 부른 차변의 임대료 XXX, 대변의 선수수익 XX, 이걸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얘를 거꾸로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좀 전에 부른 XX를. 그래서 이 문제를 분개하면 과대계상했기 때문에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XX를 부른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차변의 선수수익 10만 원 얘를 분개하면 대변의 임대료 1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죠. 자, 부채의 감소와 차변의 선수수익은 부채의 감소야. 10만 원은. 그리고 대변의 임대료는 수익의 증가가 되는 거죠. 수익의 발생이. 고로 수익이 늘었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결산 때 분개할 때는 차변의 임대료 XXX, 대변의 선수수익 XXX인데 10만 원을 과대계상했으니까 걔를 역으로 분개하게 되니까 차변의 선수수익 10만 원, 대변의 임대료 10만 원 이런 분개가 된다.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했다 10만 원.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결국에 70만 원에 좀 전에 했던 선급비용 10만 원과 지금 선수수익 줄인 거 10만 원은 플러스 요인이라는 얘기죠. 플러스 요인. 자, 얘도 애초에 분개할 때는, 분개를 애초에 했을 때는 결산 때 분개하면 차변의 미수수익 XXX, 대변의 이자수익 XXX 이런 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애초에 분개한 거를 적어놓고 걔를 과대 계상했다 그러면 줄이고 과소 계상했다 그러면 늘리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수이자는 자산이기 때문에 결산 때 분개할 때는 차변의 미수수익 XXX 대변의 이자수익 XXX 이렇게 해서 이자를 많이 잡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걔를 과대 계상했기 때문에 금방 부른 미수수익 XXX와 이자수익 XXX를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거꾸로 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정상적으로 수정하면 이런 분개가 되죠. 차변의 이자수익 10만원 대변의 미수수익 10만원 이런 분개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수익의 감소가 되죠. 차변의 이자수익 10만원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의 소멸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면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요인이 돼서 더하기 해서 빼기 하면은 3번이 나온다. 보충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외상매축은 기말 잔액이 3천만 원이고 1%를 설정한다. 그러면 30만 원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3천만 원의 1%는. 그런데 원래 있던 대손충당금이 20만 원이 있었고 그 중에 15만 원을 써먹었어요. 남은 금액은 5만 원 남았잖아. 30만 원을 설정하는데 이미 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만 원만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손을 설정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25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25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죠.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에 보면 판매활동 이외에 제조활동은 원가로 봐요. 제조활동은. 관리활동은 비원가로 보고요. 근데 제조활동을 비원가로 본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4번이.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 관련된 자료이다.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직접배부법이에요. 직접배부법은 여기 보면 이 비율과 이 비율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수선부문에서 절삭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요 8만 원을 얘랑 이 50% 20%는 무시하는 거예요. 직접 배부법이기 때문에 얘랑을 비교해서 5분의 3 하면 조립부문이고 5분의 2 하면 절삭부문이죠. 그래서 8만 원 곱하기 5분의 3 조립 5분의 2 절삭 그래서 50분의 20이나 5분의 2나 같은 얘기니까 8만 원 가지고 요거 더한 값에 이 비중을 차지하면 3만 2천 원이 나온다 이 얘기죠. 직접 배부법이기 때문에 보조부문의 비율은 무시한다 그 얘기예요. 다음 중 정상개별원가 계산 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거는 예정 배부액은 예정 곱하기 예정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걸로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이게 아니다. 진도 나갈 때도 얘기했어요. 실제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다 이거죠. 실제 기준 곱하기 그죠? 그래서 1번이다. 공손품은 불량품을 말하는 거예요. 불량품. 정상공소는 원가로 보고 비정상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죠.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품을 우리는 공손이라고 하죠. 작업 폐물은 찌꺼기인데 불량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3번. 다음의 항목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세관장이 수입하는 물건에 관세, 개별소비세 등등등을 해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죠.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수입 매입으로 잡게 되면 대급금 분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매입세 가능하고 나머지 2, 3, 4는 불공제 매입이죠. 불공제 매입.
다음 자료에 의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과세 표준은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에 200만 원만 빼서 800만 원이 과세 표준이고, 세액을 물어보니까 10%죠. 800의 10%. 그러니까 80만 원이 되겠죠. 80만 원. 이건 자주 나오잖아. 다음 중 부가가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한다.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한다.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